많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저를 소개하면 김찬선 레오나르도 형제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광주의 프란치스칸들. 광주의 프란치스칸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애초 계획에서부터 김익진 선생님, 우리 그것을 정신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익진 선생님 얘기를 주로 좀 할까 합니다. 김익진 선생님 아시죠? 이거 우리가 이제는 75주년을 기해가지고 한국의 그런 대표적인 프란치스칸을 전기를 냈는데, 그 중에는 오기선 신부님,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익진 선생인데, 여기에 제목을 보면 한국의 프란치스코 이렇게 있어요. 오기선 신부님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안 붙였고, 장면 박사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안 붙였고, 제주의 최정숙 선생님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안 붙였고, 이 김익진 선생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우리 한국 제서 프란치스코에는 이분을, 이 김익진 선생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제 생각에는 광주의 프란치스코입니다. 한국의 프란치스코이기도 하지만 광주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목포에서 태어나셨어요. 광주 북교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당연히 목포지요. 아까 제가 목포 북교동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북교동에서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위로 형 둘이 있었죠. 제일 맏형이 누구예요? 김우진이죠. 김우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나라 처음으로다가 희곡을 이렇게 도입하고 쓰고, 그래서 극단을 조직하고 그래서 한국 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더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윤심덕이라는 최초의 소프라노와 함께 그 현해탄에서 이렇게 투신을 했죠. 그 윤심덕은 어떤 분이에요? 사해찬미라는 노래를 최초의 서양 성악가로서 불렀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이런 노래. 그리고선 저는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유명하고, 그 동생 철지는 또 이제 훌륭한 집안의 그런 그 아들답게 잘 사셨지만, 공산당이 돼가지고 이제 6.25 때 절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는 이 셋째 아들 김익진 선생이 부모로서는 제일 그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김익진 선생님 그 시대가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방황을, 그때 모든 지식인들이 엄청난 방황을 했죠. 그래서 김익진 선생도 일본 유학 갔다가 거기서 그런 많은 방황을 했고, 또 중국에 이제 갔죠. 중국에. 그래서 이 중국에 가가지고서 중국 홍군, 중국 공산당 홍군에 들어가가지고서 항일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도 그렇게 이제 진짜 자기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이제는 중국에서 쫓기다시피 오셔가지고 한국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는 뭔가 끌려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셨는데, 우연히 거기 이제 그 동경에 있는 그 서점을 지나다가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아시시 성프란치스코의 생애라는 책을 그 중고 서점에서 그걸 발견하고서는 이게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빨려 들어가지고서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몇 번을 이제 읽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 등불은 갈라진 이 교회 신학자 폴 사바테가 쓴 아시시 성프란치스코의 생애였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이 이름은 김익진에겐 낯선 것이 아니다. 관심이 많았던 서양 미술 작품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성프란치스코는 어렵지 않게 만나던 이름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이거 좀 생략하고, 김익진은 책을 사서 숙소로 돌아와 거듭 읽었다. 앞을 가로막던 안개가 걷히고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던지고 하느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왔다. 이제 일본에 머물러 있을 까닭도 사라졌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겠다는 마음이 온 몸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목포에 돌아오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과 달리 반가웠고 마을 모습도 아름답고 이웃 사람들도 정겨웠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성당이 혼자 찾아가 쉬어도 아늑하였다. 시간만 나면 혼자 성당에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묵상하는 걸음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산정동 성당에서 분당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신앙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익진은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던 물음에 시달렸다. 가톨릭 교회의 경제 사상에 본질적으로 미신적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씻을 수가 없었다. 본당 회장과 본당 신부와 대화를 해도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리자 친구는 평소에 존경하던 오기선 신부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목포에서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달려갔다. 자, 이것이 김익진 선생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처음 만나고 변화된 그런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기선 시민이 누구예요?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 최초의 사제 형제죠. 이분을 찾아갔고 이 얘기를 또 다 읽으려고 사실은 가져왔더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 하여튼 이 오기선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어떤 의혹이 풀렸어요. 뭐냐면 이 가톨릭이, 아까 김익진 선생님은 공산당 거기에 그 형도 그렇고 공산당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이 사상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경도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계급, 그런 계층의 사람들과 교회는 멀리 있는 거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너무 부유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사고가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김익진 선생님은 그걸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기선 신부님 방에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레름 노바룸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그 40주년 꽈안트라 제시모, 발음이 맞아요? 꽈안트라 제시모 안노, 그러니까 이제 40주년. 그러니까 레름 노바룸은
새로운 사태인데 이것이 레오 13세 교황이 쓴 첫 번째 사회 해칙이야. 사회 해칙,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먼저 생겼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산당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지.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서 많은 노동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데, 이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은 간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는 뭐예요? 무신론 아닙니까? 무진물론 아닙니까? 거기에 빠지는 그런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레오 13세 교황이 그런 새로운 사태의 즈음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처음부터다가 교리적으로다가 신학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태라는 사회 해칙인 것입니다. 그 사회 해칙을 오기선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방에서 발견했고, 그 다음에 40주년이라는 그 이제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지 40주년 돼서 또 교회에서 발표한 사회 해칙, 이 두 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김일진 선생님은 의욕이 싹 가신 거예요. 프란스코를 통해서 우리 카톨릭을 알게 됐고, 카톨릭이 이런 부자들만에 의한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 교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제를 모두 다 비판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주저없이 바로 이제 영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프란스코를 통해서 카톨릭을 알게 됐고, 프란스코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 외에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갈피를 해왔는데 다 읽지 않고 그냥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장성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저기 거쳐서 장성에 오셔가지고, 그때 장성에 이제 새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원래 이제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그 땅을 사서 지금 장성 성당을 지었고, 그래서 장성 성당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김일진 선생 기념비가 있죠.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올해나 내년, 늦어도 내년까지 다 순례를 한번 가셔야 돼요. 북교동 성당과 장성 성당, 저희가 이번에 그 순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 순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김일진 선생님 생애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장성 성당을 땅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장성 이 벌판에다가 농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농업혁명, 그 당시에 농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혁명을 못 일으키는 대신 당신 이 땅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프란스코를 닮았습니까? 프란스코도 부자, 김일진 선생도 부자. 그렇지만 그것을 다 팔아서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6.25 전쟁이나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지주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처단당했을 텐데 안 처단당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고, 제가 이 김일진 선생님을 처음 안 것은 1970년대 초에 제가 소신학교 다닐 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동서의 피안, 내신낙원,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김일진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때 김일진 선생이 프란스칸인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서적 번역가인 줄만 알고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이 프란스칸이라는 걸 알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한 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은 아마 거의 모를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도 광주의 프란스칸인데, 김일진 선생님이
뭐라 할까, 정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약간 안정통. 예. 왜냐하면 이분은 김준호 선생님이에요. 신부님들 아세요? 김준호 선생. 신부님들도 모르시니까 비정통이지. 네. 이분은 원래 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스승이 이현필 선생이에요. 이현필. 이분이 화순분들이에요. 화순. 근데 저는 이현필 선생의 책을 역시 소신학교 때 1970년대 그분 책을 읽었어요. 이현필 선생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의 프란치스코였어요. 한국의 샌프란시스, 한국의 샌프란시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누런 책이었는데 그 이현필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현필 선생의 한국의 샌프란시스라고 이름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현필 선생이 프란시스코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프란시스코 성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프란시스칸들 중에서, 개신교 신자 중에서 뭐 엄두선 목사니, 이현필 목사니, 여러 사람들이 이 성프란시스코 전기를 자기 식대로 다 쓰고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현필 선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현필 선생 전혀 모르죠? 그 스승 이시정 선생도 모르시죠? 부끄러워해야 돼. 저는 안 강주인데도 이렇게 강주분을 알잖아요. 하여튼 그 이현필 목사님의 제자로서 김준호 선생이 있었는데, 김준호 선생도 마찬가지로다가 중고 서점을 이렇게 뒤지다가 완덕의 거울이라는 전기를 발견하게 돼. 완덕의 거울, 우리 프란시스코 전기잖아요. 그걸 읽고서 이 김준호 선생이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란시스코 정신을 따라서 무등산 밑에서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김준호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로 동정녀들이 많았는데, 그 동정녀들을 중심으로 소아자매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요쯤 얘기하니까 이제 연결이 되죠? 이 소아자매 수도회가 이제 이 김준호 선생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었는데, 가톨릭, 이 성프란시스코하고 소아데레사 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금, 가난, 이것이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정신을 따르는 수도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강부장일 때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도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회칙을 작성할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회칙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렸고 그랬죠. 그때 창설 신부님이, 김준호 선생과 공동 창설자가 조비오 신부님이에요. 조비오 신부님이 이 김준호 선생과, 김준호 선생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수도회를 창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고, 조비오 신부님이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칸 3회 수도회로다가 이 강적교구 설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소아 자매 수녀회하고 잘 지내야 돼. 프란시스칸 가족으로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수도회는 이 김준호 선생이 개신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카톨릭이 됐기 때문에 중요 카리스마가 중에 하나면 종교 간의 대화요. 그 대화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시고, 지금은 조영대 신부님께서 거기
이렇게 말하자면 지도 신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강주의 위대한 프란스칸, 더 많은 분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분 두 분을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뽀르진꿀라 축이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 뭐라고? 기억이 뭔데? remember, memory,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란시스코를 잊고 살면 안 돼. 프란시스코 정신을 잊고 살면 안 돼. 그 못지않게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선배 프란시스코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위대한 우리 선배들을 두었는데 그 후배로서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 프란스칸 카리스마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이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고백성사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뽀르진꿀라 축일의 고백성사는 다른 때 고백성사하고 달라야 돼. 뭐야? 이 뽀르진꿀라 축일은 우리의 원천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프란시스코의 원천, 우리 프란시스코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축일인데, 고백성사가 일반 신자들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프란시스칸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란시스칸 성찰과 프란시스칸 반성을 해야 되고 프란시스칸적인 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프란시스칸인데 프란시스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러므로 앞으로는 프란시스칸으로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봉헌하는 이것이 이 뽀르진꿀라 축일 고백성사이고 뽀르진꿀라 축일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광주의 훌륭한 프란시스칸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